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권, 즉 지구촌 경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즘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인하, 또 소비자 물가지수 등 여러 지표들이 우리나라 주식, 부동산, 환율, 수출입 이런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죠. 그래서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늘 가까이 놓고 함께 분석을 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 미국 연준이 FOMC 회의 이후에 기준금리 방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5월 달 FOMC 직후만 하더라도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종결을 암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미국 기준금리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역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섹터별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매크로한 변수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투데이 핫경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52억 7,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1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액이 통계상 증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달 11.6% 이후에 4개월 만입니다. 무역 수지는 15개월 넘게 적자를 나타내긴 했지만 적자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다만 핵심 부문인 반도체, 대중수출 부진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부 감시망을 강화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부정수급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지고 부동산 완화 정책이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7명은 향후 1년 안에 집을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사이트인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68.7%, 즉 10명 중에 약 7명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 달에 69.1% 이후에 2년 반 만에 최고치이자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있었던 작년 11월 60.2%에 비해서 8.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7월부터 한 달에 590만 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그 이전보다 월 33,300원, 약 6.7% 정도 오른 53만 1,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 보험료가 10만 원 넘게 상승한 1998년 이후에 약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보험료가 뛰는 것입니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납부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더 커졌는데요. 이번 인상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매크로한 미국 금리 인상 여부와 함께 대한민국 증시 역량 등등까지 세부적으로 함께 분석해 주실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그러죠. 연준 이제 FOMC가 시작되면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많은 이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기간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달 FOMC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연준 내에서 이번에 과연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잠시 쉬어가자 이런 분위기에서 7월 인상 가능성까지 다양하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쉬어가자 그러면 스탑이고 다음에 올리자 그러면 앤고, 스탑 앤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전망 어떻습니까? 예, 6월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한 달 전만 해도 동결 전망이 90%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는 한 75% 정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70.1%로 점점점 동결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한때만 해도 70%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결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동결 전망이 우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번 동결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면은 미국의 5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예상보다 높으면은 아무래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스탑 앤 고, 7월 달에, 6월 달에는 동결하지만 7월 달에 올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매파적 동결이란 이런 표현을 쓰긴 하던데요. 근데 아직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전망이 지금 한 50% 내외 정도, 즉 7월 달에는 올릴 것이다,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50% 내외 정도라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나라는 게 현재까지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7월에 올릴 것 같으면 그냥 6월에 미리 올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연준에서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에 아마 그 기본 그 출발이 고용이라든지 제조업 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각종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면서 엇갈리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그 엇갈리는 그 신호들이 있을 텐데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가능성 막 혼재되고 있을 텐데 과연 미국의 연준에서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죠. 중앙은행의 책무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물가를 잡는 역할. 근데 물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또 어느 정도 살리고 끌고 가야 되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이 갖고 있는,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고민도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계속 금리 올려야죠. 쉽게 올리면 이제 끝이 나는데 고민은 뭐냐? 이 와중에서 만에 하나 경기를 왕창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실력 없는 중앙은행이죠. 왜냐하면 물가 하나는 금리 인상으로 누가 못 잡습니까? 근데 경기를 안 망치면서 물가를 잡는 이게 유능한 중앙은행인데 왜 지금 연준이 저렇게 고민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이게 경기가 좀 확실히 방향을 보여준다면 많이 편하겠죠. 무슨 얘기냐? 미국 경기는 괜찮아. 그럼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금리를 올리겠죠. 근데 지금 경기 쪽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 하루는 아니야 무너질 것 같아. 근데 다른 하루는 아니야 괜찮아. 이 두 개가 엇갈리고 혼재되어 있는 건데요. 가령 생산 사이드, 제조업 관련한 지표들을 보면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는 안 되겠어. 경기 침체야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또 소비 지표를 또 보면 또 짱짱해요. 이거 괜찮아. 이거 이 정도 가지고는 경기 안 무너져. 금리 더 세게 올려도 될 것 같아. 특히 노동시장은 아주 좋아. 이렇다면 금리도 올릴래.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죠. 좀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장기채와 단기채가 금리 역전이 또 계속 나 있어요. 즉 장기채 금리가 더 낮습니다. 단기채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경기 침체는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만을 가지고선
물가를 금리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늘 고민에 빠져 있는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미국 경제 괜찮아. 우리가 경기 침체하고 있으나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야라고 이제 계속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측면이라면 좀 연준이 좀 더 부담감 없이 이제 물가 하나만 오롯이 보고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당장 이번 주죠. 13, 14일을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늘 밤에 나올 인플레이션 CPI 지표가 뭐 핵심입니다. 이게 4% 초반만 나오면은 거의 100% 동결일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네,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을 본다면 그래서 뭐 저는 뭐 예외 없이 이번에 좀 지금 4.9로 떨어졌잖아요. 네. 아마 이번에는 4.2, 4.1 요 정도 선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 부분만 본다면 일단은 금리 동결로 가게 될 텐데 이제 그 다음번에 숙제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신규 주택 판매 지수 이런 걸 보면 괜찮고 그런데 또 실업급여 청구하는 걸로 보면 또 굉장히 악화돼 있고 참으로 헷갈립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동결할 것 같다. OX로 판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올릴 것 같습니까? 동결할 것 같습니까? 저는 동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그럼 우세하다고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과연 맞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리려면 지금 올리지 왜 나중에 올리냐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만일에 다른 중앙은행들이 캐나다나 호주의 중앙은행들이 최근에 자막에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금리를 동결시켰다가 올려버렸거든요. 네. 그거는 그 당시 동결시켰을 때의 상황은 경기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예상이 섰는데 그 이후에 한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물가가 아직까지 여전히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은 사실은 그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피치 못하는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상황이 크거든요. 그걸 조금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7월 달에 올릴 거라 그러면은 지금 6월 달에도 어느 정도 올려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줌으로써 앞으로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이다. 뭐 7월 달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동결시킨 걸 다시 올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예상은 우리 평론가님이나 예상하시는 것처럼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셨듯이 호주라든지 캐나다 이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3.5%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예. 혹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작은 배와 큰 배의 차이를 예를 들더라고요. 작은 배들은 쉽게 방향을 턴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큰 배는 한 번에 이렇게 방향을 턴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훨씬 더 신중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캐나다나 호주 이런 중앙은행들은 경기보다 선행해서 항상 먼저 움직였던 기존의 어떤 패턴들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런 분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배, 작은 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호주나 캐나다도 본인들의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그 결정 과정이 굉장히 신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현재 미국보다는 그런 결정하는 시점이 좀 빨랐기 때문에 움직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동결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동결을 했을 때 지금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미국 국채 그 채무 한도가 이제 유예가 됐기 때문에 국채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채가 나오면서 좀 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경기 그 확장적인 그 경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고요.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격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유가가 좀 자극될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렇게 동결을 시켰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만 여전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리를 동결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자료 화면에 나왔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혼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고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동결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기습에 가까울 정도로 최근에 이제 올리면서 4%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럴수록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과연 그동안 이제 일종의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올려왔었다가 최근에 이제 2달 연속 동결을 했었는데 우리 금융당국의 고심도 훨씬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과연 그 3년속 기준금리 동결에 나서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인하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긴 한데요.
과연 이런 속에서 지금 선진 각국들은 좀 올리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네. 그리고 우리랑 실제로 한 1.75%까지 금리가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 중앙은행이 과연 금리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창용 신임 총재, 이젠 신임 총재가 아니죠. 꽤 네. 됐으니까.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에 오고 나서부터 좀 제가 느꼈던 달라진 점은 이창용 총재가 거의 말한 그대로를 실천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울 정도인데 그래서 이번에 과연 연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냐, 금리 인상이 우리도 종결된 거냐 아니냐는 저는 그냥 아주 좀 나이브하게 있는 그대로 이창용 하는 총재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창용 총재가 우리나라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천명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끝난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도 역시도 금리 인상이 끝난 건 아니다. 우리도 1회 정도는 금리 인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첫 번째 우리나라 사정과 캐나다, 호주 그 앞에 미국과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공공요금의 왜곡 현상이 있었어요. 이거는 실은 올려도 벌써 올려야 될 거를 억지로 덜 올려서 좀 물가 상승률이 낮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나 억누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실화하는 작업을 가게 되면 이 공공요금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이 있겠고 아마 이런 것들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저거를 끌고 잡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지금 3.3% 한국은행이 올해 목표로 하는 3% 초반대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왔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저게 왼쪽 사이드를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5월, 6월, 7월까지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왜? 작년 5월, 6월, 7월이 5.4, 6, 6.3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처럼 5월, 6월, 7월은 낮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게 되고 만에 하나 8월부터 국제유가라든가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이 또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면 한국은행은 분명히 결단을 나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해온 동결이 하반기의 인상을 위한 일단 하나를 좀 비축해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연내 금리 인하 우리나라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한 번 정도 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3.3% 저희가 자료화면에서 봤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2%대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공공요금으로 인한 왜곡 현상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도 다루긴 했는데 지난주에 개인 부채 문제도 있잖아요. 또 금리를 인상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이런 거에 이자 부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한은에서 지금 일단 동결하고 가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금융시장에서는 끊임없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데 한국은행이 좀 그 기조를 굳건히 유지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어쩌면 우리나라 경기가 바닥을 지나가고 있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반도체나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 같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수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더라도 금리가 동결되는 효과만으로도 지금 내수가 어느 정도 펀더멘털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금리까지 인하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에 굉장히 세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물론 너무 떨어져서 좀 안정화시켜서 좀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 금리를 움직여서 부동산 가격을 또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 같으면은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어떤 부동산 정책 자체의 그런 틀이 굉장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조금 이렇게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이제 안정화시키고 있거든요.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안정화시켜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규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없애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상화시키고 있는 방향인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갑자기 여기다가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튀어버린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 규제를
비축할 수 없는 그런 수단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은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어떤 부작용들, 지나친 경기 부양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이 세게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물가 상승률을 아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연내에는 금리 인하를 자제하고 내년 경기를 본 다음에 내년에 그런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KDI에서 내수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고 경기 부진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다 그러는 건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저희가 미국은 5.25까지가 있고 우리나라는 3.5, 무려 1.75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게 한동안 이 환율이 1,300대 넘다가 그래도 1,200대로 좀 안정은 되고 있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견고하게 뭐 외국인이 올린 증시다 이렇게 이제 평가도 하긴 하는데 과연 요번에 만약에 인상을 한다 그러면 더 벌어져서 자본 이탈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올리지 않더라도 자본 이탈 우려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자본 이탈 우려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경계해야 될 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부분도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 1.5%포인트가 벌어지고 1.75가 벌어지고 이런 사회에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좀 했었죠. 이렇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라고 하죠. 미국 금리가 저렇게 높고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면 돈이라는 게 높은 금리로 보고 쫓아나갈 테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달러 자금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할 때마다 이창용 총재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절대적인 차이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즉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면 괜찮고 1,300원이면 빠져나가고 뭐 1,100원이면 들어오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기계적인 수치에 연연하지 않는다. 즉 1.5가 벌어지든 1.75가 벌어지든 2가 벌어지든 포인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외환의 쏠림, 변동성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를 하면서 동결할 때마다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욕을 먹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창용 총재가 맞아 떨어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기는커녕 지금 주식으로도 채권으로도 다 달러 자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1.75라는 처음 겪어보는 이제 높은 금리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당연히 두 가지를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6월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6월에 어떤 식으로든 턴을 해야 된다. 아주 적자 폭이 확 죽던가 플러스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 KDI도 이제 내수 바닥이 보인다는 이런 보고서와 함께 수출마저도 6월에 플러스를 해준다면 이건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금리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화 강세, 즉 달러가 들어오는 요건이 마련된다라고 해서 1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2번은 이제 미국이 또 올리는 거예요. 우리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되면은 5.5, 우리는 3.5, 2%포인트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한국은행은 부담일 것 같아요. 여기는. 펀더멘탈이 아무리 뭐 좋아진다고 해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뒤쫓아가지 않을까. 3.75로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한 1.75%포인트의 갭은 좀 유지하려는 그런 방침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6월 달에 특히 이제 뭔가 수출이죠. 무역이죠. 지표에 뭔가 좀 이렇게 예. 좋은 쪽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여러 분야를 다루는데 혹시 어떤 특정하게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좀 개선될 만한 그런 분야 보이는 게 있습니까? 개선은 되는데 이게 뭉치로 따지면 이 규모로 따지면 비중치로 따지면 반도체가 개선이 안 되면 안 되고요. 대중 무역 수지가 개선이 안 되면 못 되돌립니다. 근데 지금 조심스럽지만 반도체 바닥 특히 대중 무역도 조금씩 살아나는 무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월에 한번 좀 기대를 걸어보자. 뭐 6월이 아니더라도 6, 7월 상간에서는 이 15개월 혹은 16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좀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상황과 다르게 또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한중 관계가 또 개선되는 측면도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율이 1,300원대에서 1,200원대로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화값이 이제 오른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 과연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된다든지 또는 한 번 더 인상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환율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보면 일단은 인플레냐 경기 침체냐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통제되느냐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환율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마 실물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우리 경제의 성과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리 차에 따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나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금리 차 지적할 때 우리가 지금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금리를 할 때 실제 금리는 우리가 명목 금리와 실제 금리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금리에서 한국과 미국이 큰 차이가 안 나는 점도 금리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의 실물 부분에서의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은 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좀 돌아설 것이고 그러면 수출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는 조건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유지하는 게 좋은데 저는 여기서 걱정스러운 게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니까 경기 부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물가 관리를 이번 올해만큼은 최소한 정말 신경을 쓰면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여러 가지 그 전망이 난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FOMC 금리 인상, 인하 그 전망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특히 섹터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관심 크게 지금 이런 매크로한 동향에 대해서 촉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연내 금리 인하 기대로 주요 기술주,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이런 기술 관련주들이 올 들어서 35% 이상 급등을 했죠. 또 기술주 위주의 그 나스닥 종합지수 또한 26%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 기준금리가 기대와 달리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으로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이 하여튼 난무하는데 지금 기술주가 주도하는 그래도 강세장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어져 왔는데 하반기 이 금리 인상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리뷰해 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를 함께 보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역설적으로 이제 상반기부터 특히 최근 한 2개월 반, 3개월의 랠리를 펼쳤었을까? 인플레이션이 뭐 생각 밖으로 빠르게 떨어졌다. 물가 상승률이. 이것과 함께 우리를 겁줬던 연준과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우리를 풀어줬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테크 기업들, 특히 기술주라는 것은 인플레에서는 힘을 절대 못 씁니다. 특히 고금리에서는 절대 힘을 못 쓰거든요. 즉, 이들 테크 기업들은 유동성과 함께 커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면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삼성전자가 9만 전자에서 4만 전자 가게 됐던 이유도 높은 물가, 이에 따른 높은 금리였었는데 이게 최근 3개월간 보면 숨통이 확 풀어줬거든요. 와, 물가도 떨어지는 것 같아. 이제 금리도 안 올리는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지면서 뭐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고 하반기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반에 하나 이제 8월 이후에 9월, 10월, 11월에도 정말 우리의 바람대로 물가가 더 떨어진다 하고 이제 금리도 안 올리고 긴축도 완전 기조가 풀어진다. 아마 테크들은 한 번 더 랠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테크 랠리가. 왜냐? 시중에 지금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이거 절대 못 걷어들였거든요. 네. QT 한다가 멈췄고 금리 좀 올린다다가 멈췄고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금리를 살지만 아직 시중 유동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 또 한번 랠리가 나오겠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만에 하나 이제 8월이 지났는데 9월부터 물가가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되면 테크 관련한 주들은 이 테크 섹터는 또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딜레마는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데 작년처럼 연준이라든가 중앙은행이 이 물가를 때려잡으려고 공격적인 긴축에 못 들어간다. 이러면 문제가 사뭇 복잡해지거든요. 왜냐?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는데 금리나 긴축은 작년만큼 못한다. 이렇게 될 때는 아마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원자재 관련주들, 실물 관련주들, 뭐 에너지주들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다시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커진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섹터별로 해서 태클을 또 들어가느니 차라리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수혜주, 가치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물 관련한 주식들, 뭐 가령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뭐 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쪽으로 완전을 먼저 방향을 선점하는 것이 또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상승률을 봐도 이미 테크들이 뭐 과할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른 섹터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꿀팁을 좀 주셨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그 경기 민감주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전망이 여전히 좋다라고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과연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제 증시라 그러면은 크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주들이 급등한 이유는 아마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아마 안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기대감을 만들어준 것이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시키고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고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은 하반기에 가면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그 전제는 그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금리를 낮추지 않거나 하는 그런 전제가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내년에 더 경기가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뭐 랠리가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좀 기술주들이 소위 급등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런 경기적인 요소 외에도 이런 기술주들은 사실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에서 혁신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그런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고요. 뭐 엔비디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엔비디아만 해도 최근에 AI 돌풍의 아주 수혜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치열한 경쟁하에서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로서 좋아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하반기에도 뭐 랠리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계속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이 빠지거나 하는 일은 저는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상승장을 이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연초 생각해 보면 경기가 경착륙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연초에는 미국의 그 디폴트 협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로 인식하면서 시장을 짓눌렀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경착륙에 대한 이런 우려들은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서머 랠리라고 그러죠. 6월 접어들어서 6월 말 결산법인도 있고 또 휴가 가기 전에 큰 거래를 해놓고 또 휴가를 가고 이런 동향들이 늘 있었는데 과연 올해 6월 달 서머 랠리가 있을까요? 전 6월, 7월, 8월까지의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요. 앞서 우리 화면 속에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앞으로 연준의 흐름도 연준의 정책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이제 요번에 있겠고요. 6월 FOMC가 7월에 있겠고 이제 8월에는 없습니다. 8월에는 그 대신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게 미국의 물가죠. 작년을 놓고 보면 5월이 8.8, 6월은 9.1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이 8.5인데 자, 이제 나오게 될 게 작년 5월 대비 올해 5월이 어떠냐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작년 5월이 8.6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때 당시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뭐 이 정도였습니다. WTI가. 그게 지금 60달러, 뭐 70달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아마 4%대 낮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 이제 6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마 7월 FOMC 하기 전에 나올 텐데 작년 6월 보셨죠? 9.1%입니다. 아무리 여기 물가가 많이 올라도 작년 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은 낮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두 번의 스톱을 예상합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 7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8월부터 물가가 꿈틀거릴 텐데 8월은 FOMC 회의가 없고요. 이제 잭슨홀 미팅으로 가게 되고
정면 승부하는 날이 이제 9월 FOMC 회의가 될 것 같고 아마 9월 FOMC 회의가 진짜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올려야 된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9월에 올려야 되는 게 맞지만 6월, 7월, 8월 언제께에 아마 고용시장,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균열의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9월에 이제 연준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너무나 고용이 좋아가지고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고용이 너무 나빠가지고 금리 올리는 거를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때 굉장히 강력한 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건 하나의 이제 로드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국제 유가입니다. 이제 6월, 7월, 8월, 9월 여기에서 물가의 향방을 가늠직을 딱 하나는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 WTI가 다시 80달러, 다시 90달러. 올 여름인데 이게 또 100달러 갔다 하면 인플레는 이미 터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미리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연준이 네. 굉장히 주저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건 실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가 폭발할 텐데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주가는 나쁜 걸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좋아하는 섹터들, 아까 말한 그런 실물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의 이제 반발 랠리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하면 6월, 7월, 8월까지는 그냥 무난한 장이 이어질 것이다 하고 9월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스탑앤고로 예측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7월에도 안 오르고 네, 스탑을 또 6월에도 안 봅니다. 오르고 네. 스탑앤스탑으로 예. 갔다가 이제 뒤에 변수가 있는 거고 예. 그 사이에 어쩌면 9월쯤에 주식시장은 폭등할 수도 있겠네요. 인플레이션도 그러니까 되지만 9월에 폭등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9월에 올려야 되는데 네네네. 연준이 주저하게 될 시 네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그건 이제 폭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버블인 거죠. 네. 인플레이션 버블이 터지는 거죠. 네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장입니다. 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S&P 500 지수를 4,500까지 또 예측하기도 하는데 또 일각에서 반대편에서는 사상 최악의 어떤 강세장이 될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금방 부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혼조하긴 하는데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세장이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상승 랠리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 또 아닌 쪽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맞는지를 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여전히 중요한 것은 물가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그 유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은 유가는 뭐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안정화될 수도 있고 아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6, 7, 8월 달에 얼마나 더울 것이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그 뜻하지 않은 더위가 찾아오게 되면 그 농산물의 그 생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한 8월 달쯤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물가가 많이 상승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가 지금 예고되고 있거든요. 기상 이변이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에서 촉발되는 형태의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그 위험 요인들을 어느 정도 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뭐 그거를 일일이 통제할 수는 개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는 없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금리를 이제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아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세장이 될 것이냐 약세장이 될 것이냐 생각하면은 소위 이제 약세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강력한 강세장으로 정말로 뭐 정말 버블이 폭발하듯이 이렇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워낙 지난 몇 년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약간의 경험 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보였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중앙은행들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진 않을 것 같은 게 지난 2년 전에 딱 2년 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그 당시에 테이퍼링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중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용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었는데 그때 한 몇 달 정도만 빨리 테이퍼링을 했었으면은 후에 정말 40년 동안에 맞이하는 그런 인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 심하게 비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버블이 형성될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즉각적이면서도 굉장히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강세장, 우리 한국 증시도 지금 2,600을 넘으면서 처음 우려와 달리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디폴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지만 32조 달러로 이제 캡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가 이제 발행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유동성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더라도 강세장이 계속될까요? 네. 뭐 유튜버들, 경제 유튜버들이 이 부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저도 뭐 이런 토론회도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동안에 미국 국채를 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법정 채무 한도 때문에 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통해서 이걸 풀어줬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돈이 필요하니까 엄청난 양의 국채를 막 발행할 것이 아니냐. 그럼 시중 유동성을 땡기게 되고 달러 부족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자산시장의 하락의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정도의 저는 반론을 늘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 시중 유동성은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거든요. 이것들이 은행들 MMF에 다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뭘 사고 있느냐? 영래포라고 해서 연준한테 갖다 주고 지금 이자 받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기채들이 쏟아지게 되면 그 연준이 제시하는 그 영래포 금리보다 미국의 단기채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MMF가 아마 이 물량들 다 받아서 사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중의 유동성이 고갈 안 되고 지금 있는 미국의 MMF 그 양에서 충분히 미국에 발행하는 국채들을 다 사들일 수 있는,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고 그런 와중에 그동안 미국 정부도 지급을 못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달러를 받자마자 계속 시중에 또 지급을 하면서 뿌릴 테니까 마르는 과정 없이 저는 달러들이 계속 선순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다 맞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기는 하나 그동안 발행 못했던 미국의 이 국채, 특히 단기채를 막 발행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블록홀처럼 빨아들이고 이것이 뭐 주식 팔고 부동산 팔아서 달러 강세를 또 마련한다. 이건 상당히 좀 비약된 좀 그런 우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가 발행되더라도 어떤 그 유동성을 커버하고 하는데 큰 우려는 없다라고 보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증시도 이제 코스피가 2,600을 넘어서면서 미국 증시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과 함께 상승을 해왔는데요. 이 상승장을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분석은 맞는 것인가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의 그 반도체 같은 것을 많이 사는 바람에 지금 이제 주식이 좋아졌는데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의 실적으로 인해서 단순히 금리 차가 아닌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통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그 금리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금리 그 국채를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리면서 국채를 많이 늘리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건 유동성의 긴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과거를 한번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 시절에 금리를 낮춘 부분 그리고 재정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행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뭐 2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쫙 풀고 했었습니다. 부채 한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채권을 늘린다는 어떤 부분에서 유동성을 약간 경색시키는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더 돈을 쓸 수 있는 재정 정책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물가를 자극하는 쪽으로 오히려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어쨌든 그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뭐 그런 유동성과 관계없이 우리가 좋은 성과를 보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로 보면 대체로 한 3개월 정도 선행지수로 작용해 왔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게 본다 이렇게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대중 적자 부분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좀 이렇게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경기 둔화가 이제 계속되면서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또 기업 투자도 부진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또 낮추면서 경기를 뒷받침하는 게 맞는 거냐, 단기 처방으로 버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한은에서 아까 그 한은 총재의 의견도 말씀 주셨는데 계속 우리가 억지로 금리를 버티면서 경기나 이런 실물 이런 쪽을 좀 커버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말이 맞으려면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냥 둔다거나 혹은 상향 조정을 했는데 금리를 안 올리면은 그런 지적이 가능하지만 한국은행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하고 한국 경제 펀더멘탈을 어둡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인하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인하를 하게 될 경우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어서 이제 동결로 맞섰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은에서 이제 그동안 금리를 사실은 이제 이 금리 차이가 많이 나서 어느 정도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리면서 우리 실물 경기를 지원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런 분석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하게 따라 올리면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따라갈 수 없으니까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일 우려했던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환율도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은 굉장히 유효한 정책이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FOMC 그 금리 인상이나 결정에 따라서 지난번에 누가 농담하듯이 미국이 기침을 하면 대한민국이 감기 몸살을 앓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우려, 감기 몸살 우려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인하 등등의 여러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정부 당국 또 경제, 실물 경제에 있는 각 기업 주체들의 그 대처 노력도 더 긴박하게 돌아갈 텐데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까요? 저는 올해만 놓고 보면 일단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역시 무역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게 이제 내수와 수출, 내수와 무역 두 개의 엔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효과, 코로나 때 묶였던 부분들이 많이 좀 풀리면서 KDI도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상당 부분 좀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조짐들이 좀 보입니다. 다만 이 수출과 무역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무역의 엔진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잠깐 원자재 사이클에서 우리에게 여유를 줬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원자재들이 이미 슈퍼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이거 또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었을 때 원자재의 공급처들 어느 정도를 정부 차원에서 좀 확보하는 이 원자재 급등, 원자재 상승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좀 짜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역 원자재 부분 더 주의할 부분과 또 정부 차원이나 우리 큰 기업들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더 유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통화 정책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이 경기 부양을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선제적이란 말은 지금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곳이 생기지 않도록 그 필요한데 버티지 못하는 쪽에다가는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정리해내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 지금 불황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의 지원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그 경기 불황 상태에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극한 상황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 미국 FOMC 금리 인상, 인하, 동결 결정이 날 텐데요. 아마 섹터별로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평론가님께서 그 섹터 찍어주시는 거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에는 기대와 관망이 두 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기대와 관망이 공존하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관심 있는 부동산 시장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